미국과 일본이 수익성 없다며 하나둘 손을 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 자리에서 한국만 묵묵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세계는 혀를 찼죠. 미련하다. 무모한 도박이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AI 시대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 준비한 침묵의 거대 설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AI 시대가 열리는 순간 전 세계의 계산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천하의 일론 머스크가 태극기를 16개나 달고 한국 기술자 좀 달라고 애원합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한국 치킨집에서 직접 소주를 따르며 제발 우리 편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라 무시당했던 이제는 한국 없이는 미국도 중국도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의 명주를 쥐고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춥니다. 회의실에 이 말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22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 하나가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토머스 케인입니다. 펜타곤에서 22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세계 1등 기업 CEO가 한국 치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기였죠. 검은 재킷을 입고 소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입니다. 치킨의 소맥을 만들어 건네면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태극기를 16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외쳤죠. 한국 엔지니어 필요합니다. 연봉 4억 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입니다. 한 사람 데려오는데 4억을 쓴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채용이 아니라 구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펜타곤 보고서가 답을 줬습니다. 공급 40%만 끊기면 미군 AI 무기 6개월. 내 마비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최첨단 미사일은요?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고철 덩어리라니요? 수천억. 달러 들여 만든 무기가 부품 하나 때문에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AI가 뇌라면 한국이 만드는 건 심장입니다. 뇌가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멈추면 죽죠. 그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CBM이라는 기술입니다.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AI한테 밥 먹여주는 숟가락이죠. 아무리 좋은 밥상 차려놔도 숟가락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 숟가락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전 세계 90%를 만듭니다. 90%요. 이건 독점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만들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기술 고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올린 송이술입니다. 당장 공장 지어도 불량품만 나올 겁니다. 30년 축적이라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60전 25 때 우리가 도와준 나라, 열심히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거대 기업들이 줄 서서 한국 문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너희한테 줄게, 안 줄게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선택합니다. 너희한테 줄까, 말까 일본은 어떠냐고요?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못 따라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배가 아니라 의존이었던 겁니다.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맹은 서로 돕는 관계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치맥집에서 소주 따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1등 기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태극기 16개 단 이유도 알겠습니다. 사랑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제발 우리 편 해주세요. 이런 신호였습니다. 연봉 4억도 이해됩니다.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22년간 전략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중심이다. 우리가 패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써야 했습니다. AI 시대가 왔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작은 반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그어져 있던 빨간 동그라미를 지웠습니다. 대신 한반도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AI 패권의 심장은 미국이 아니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운전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22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됐습니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 말입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을 2등 국가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 서열은 이랬죠.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독일, 그 다음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메모리나 좀 만드는 나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I 전쟁은 미국이 이긴다. 우리가 최고니까 단순했죠. 그런데 보고서 한 장이 그 생각을 박살냈습니다. AI는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립니다. 그 기름을 한국만 만듭니다. 기술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럼 기름 좀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기름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수천억 달러 들여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한 나라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시동키는 한국이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핵심 부품의 90%를 한국 회사 2곳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이 겨우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차이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것만 팠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른 걸 했죠. 30년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들 줄일 때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다들 포기할 때 한 길만 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모한 쪽은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했습니다. 남들은 1년 하다 포기한 일을 10년, 20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불을 끄지 않고 불량품을 수만 번 버리면서 말입니다. 그 끈질김이 지금의 격차를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청업체 취급했습니다. 빨리 만들어라. 값 좀 깎아라.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묵묵히 고개 숙였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고 한국은 밑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왜 한국 치킨집에서 소주를 따랐겠습니까? 그냥 친해지려고 갔겠습니까? 우리한테 먼저 좀 팔아주십시오. 이 말 하러 간 겁니다. 머스크가 왜 태극기를 줄줄이 달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들 필요합니다. 이 신호 보낸 겁니다. 이게 러브콜입니까? 아닙니다. SOS였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골라서 사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골라서 줍니다. 과거엔 우리가 갑이고 한국이 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갑입니다. 한국 생산이 멈추면 전 세계 AI가 멈춘다. 이 문장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구글도 테슬라도 미군 무기도 줄줄이 서서 멈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세계 AI의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2년 전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한다. 이렇게 써놨더군요. 지금 보면 부끄럽습니다. 조립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30년 밤샘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돈을 꺼냅니다. 연봉 4억 줄게. 우리로 와라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30년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급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1등 사장이 치킨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이제 파헤쳐야 했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한국 치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기였죠. 검은 재킷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치킨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시가총액 3조 달러짜리 회사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강남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동네 치킨집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친근한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건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젠슨 황기 소주병을 들고 있습니다. 맥주잔에 소주를 따르고 있죠. 소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입니다. 그리고 건넸습니다. 삼성전자 사장한테 말이죠. 어르신들도 잘 아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직접 따라주면 뭔 뜻입니까? 좀 도와달라는 신호죠. 우리는 원팀입니다. 젠슨 환기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속뜻은 이렇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세계 최고 부자가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1990년대만 해도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 출장 가면 어땠습니까? 호텔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미국 바이어 만나려고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줄 테니까. 잘 만들어 갑질이었죠. 한국은 고개 숙이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직접 치킨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팀입니다. 30년 만에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 사장이자 세계 최고 부자죠. 그 사람이 트위터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6개를 달았습니다. 태극기 16개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술자 구합니다. 최고 대우 약속합니다. 공개 구애였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 사람 필요합니다. 외친 겁니다.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억이었습니다. 한 사람 데려오는데 4억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채용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없이는 안 되니까요. 한국이 만든 부품 없이는 테슬라도 못 굴러가니까요. 과거엔 이랬습니다.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미국이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이렇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 와주세요. 한국이 선택합니다.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도 줄 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줄 섰습니다. 전부 한국 문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꼴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우리가 더 비싸게 살게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이동이었습니다. 치킨집 소맥 한 잔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상징이거든요. 세계 최강자가 고개 숙이는 상징 말입니다. 과거 삼성 회장이 미국 가면 어땠습니까? 정장 빼입고 가서 허리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죠? 이제는 미국 사장이 한국 와서 캐주얼 입고 소주 따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요. 이게 역전입니다. 젠슨 황기 왜 굳이 치킨집을 골랐을까요? 고급 레스토랑 가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치킨집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존중합니다. 이 메시지 보내려고요. 머스크는 왜 태극기를 16개나 달았습니까? 하나면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16개여야 합니다. 저 진심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이게 러브콜이 아니라 구조 신호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편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과거엔 미국이 기술 주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기술 쥐고 미국이 부탁합니다. 치킨 한 마리, 소맥 한 잔, 태극기 16개. 이 단순한 것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앞서가는 나라라는 걸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이제 파헤쳐야 했습니다. 30년입니다. 한국이 쌓아온 시간이 30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1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1000조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못 삽니다. 30년은 30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부품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사 용지 16장을 겹쳐서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각 종이마다 바늘 구멍을 10만 개씩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을 위아래로 완벽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이라도 어긋나면 불량품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종이를 16장 정확히 쌓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기술자들은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손들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만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될 때까지 한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한국이 거의 망할 뻔했죠. 그때 삼성은 뭘 했습니까?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빚을 내서 말입니다. 미쳤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가 공장을 짓다니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춤할 때 한국은 밤을 샜습니다. 공장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주말에 골프 칩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정시 퇴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새워 공장을 돌렸습니다. 과로사도 났습니다. 가족도 못 봤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왜요? 안 하면 나라가 죽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미군 무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최첨단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전투기에도 들어갑니다. 한국 부품 없으면 미군 무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100개 만들면 90개가 불량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멈췄습니다. 10년 뒤엔 불량률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만 봅니다. 10년 프로젝트는 못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버텼습니다. 이게 장기전의 힘입니다. 한국 기술은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습니다. 레시피를 준다고 똑같은 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30년 동안 장독대 닦고 불 조절해온 그 감각은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딱 그렇습니다. 기계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구워야 하는지, 어떤 압력으로 눌러야 하는지 이런 게 30년치 데이터로 쌓여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복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합니다. 연봉 4억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데려온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쌓인 그 모든 경험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조한 겁니다. 돈으로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젠슨 황기 치킨집에 갔는지, 왜 머스크가 태극기를 달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싸우지 말고 손잡자고요. 과거엔 미국이 기술을 줬습니다. 한국이 배웠죠.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쥐고 있고 미국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3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출장 가서 뭘 했습니까? 공책 들고 필기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 말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었죠. 지금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와서 필기합니다. 삼성 공장 투어 신청하고 기술자한테 배우러 옵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하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멈추면 미국 경제가 멈춥니다. 미국 무기도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이 주면 쓰고 안 주면 못 씁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둔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 조건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30년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500원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못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도 멈췄고 포드도 멈췄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줄줄이 멈췄죠. 반도체 대란이었습니다. 그때 각국 대통령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독일 총리도 전화했습니다. 일본 총리도 줄 섰습니다. 전부 같은 말을 했죠. 제발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AI 반도체입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펜타곤에서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석 달째부터 심각해집니다. 구글 서버가 다운되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먹통됩니다. 병원 AI 진단이 멈추고 은행 거래가 지연되죠. 6달째엔 재앙입니다. 미군 F-35 전투기가 뜰 수 없습니다. 한 대에 1,000억 원짜리가 그냥 쇳덩어리가 됩니다. 최신 미사일도 눈먼 미사일이 되죠.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펜타곤 실제 보고서 내용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화웨이 최신 폰도 못 만들고 알리바바 서버도 못 돌립니다. 수천억 달러 쏟아부어도 한국 기술 못 따라옵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1980년대엔 반도체 세계 1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한테 부탁합니다. 우리한테도 좀 팔아달라고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도요타 자율주행차도 전부 한국 기술 없으면 못 만듭니다. 전 세계가 한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권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안 준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던 그때 말입니다. 기름 없어서 차도 못 굴리고 공장도 멈췄죠. 지금은 반도체가 석유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1세기 유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택에 있고 이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검은 기름이 아니라 황금 같은 반도체입니다. 한국이 기침하면 미국은 독감에 걸립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삼성 공장부터 갑니다. 바이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럴 겁니다.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목숨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죠. 공장 방명록에 사인하면서 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제발 멈추지 말아다오. 제발 계속 만들어다오 기도하는 심정일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국한테 방위비 더 내라고 큰소리칩니다. 겉으로는 당당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이 삐져서 우리 너희한테 반도체 안 팔아 하면 미국은 끝장이니까요. 협상 카드는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안 팔아 한마디면 미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먼저 팔게 하면 미국은 기절합니다.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기술 권력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더군요.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만든 칩 하나하나가 미국 안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워싱턴이 마비될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생명줄이죠. 미국 지도부 회의실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시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워싱턴이 아닙니다. 베이징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 불이 꺼지면 세계의 불이 꺼집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해서입니다. 없으면 죽으니까요. 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없으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이 힘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선택했죠. 너희한테 줄게 말게 이랬습니다.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한국이 선택합니다. 너희한테 줄까 말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2023년 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줄이 섰습니다. 누가 섰냐고요? 세계 1등 기업들이 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전부 한국 문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우리가 더 비싸게 살게요. 서로 경쟁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말입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비빔밥 먹고 한옥마을 갔습니다. 한국 문화 좋다고 엄지척했습니다. 정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한국 심기 건드리면 물건 못 받으니까요. 구글 고위 임원도 한국 왔습니다. 삼성 임원 만나려고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정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구글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 구글이 일주일을 기다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줄선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일본은 더 처절합니다. 1980년대엔 반도체 세계 1등이었죠. 소니, 요시바, 히타치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한국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직 멀었다 이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한국한테 애원합니다. 우리한테도 좀 팔아달라고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도요타 자율주행차도 한국 부품 없으면 못 만듭니다. 3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더 급합니다. 시진핑이 수천억 달러 쏟아부었습니다. 중국판 반도체 만들겠다고요? 10년 넘게 돈 퍼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화웨이 최신 폰 뜯어보면 한국산 메모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국산화 외쳐도 핵심은 한국 제품 씁니다. 미국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한국 따라잡는 거 포기하고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삼성 공장 가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한테 보조금 9조 원을 줬습니다. 공장 지어달라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원 한 푼도 공짜로 안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9조 원을 줬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 좀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조공입니다. 옛날엔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조공 바쳤죠. 지금은 강대국이 기술 강국한테 조공 바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힘을 쓰는 방식을 보니까요. 한국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합니다. 미국 같으면 전 세계를 돌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떠들었겠죠. 한국은 안 그럽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슬쩍 보여줍니다. 이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은 담담합니다. 그러나 속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 압박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귀한 부품 공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한국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이게 힘입니다. 욕 한 번 안 하고 군대 한 번 안 움직이고 싸움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공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세계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가 우리 동맹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국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에서 부탁으로 바뀐 겁니다. 삼성 회장이 미국 가면 대통령이 직접 만납니다. 기업인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왜요? 그 사람 손에 미국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22년 동안 전쟁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은 포탄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멈추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속도의 목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22년간 틀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중심이다. 실리콘밸리가 미래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다. 전부 틀렸습니다. 세계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펜타곤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장군 하나가 무서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지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답은 뻔했거든요. 한국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중국과 싸울 무기도 못 만들게 되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1950년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밀가루 보내주고 옷 보내줬죠.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70년입니다. 고작 70년 만에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직 사람 힘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육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굶어도 학비는 냈습니다. 그 자식들이 엔지니어가 됐고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땀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가족도 못 보고 건강도 망가뜨리면서 일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안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달려들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배터리도 보십시오. 전기차 심장을 누가 만듭니까? 한국이 만듭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선박 대부분을 한국이 만듭니다. 방사는 어떻습니까? 폴란드가 왜 한국 탱크를 샀습니까? 미국 무기보다 좋고 독일 무기보다 빨리 나오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이제 세계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한반도는 작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산업을 쥐락펴락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눈치를 봅니다. 중국 주석이 한국 비위를 맞춥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고개를 숙입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힙니다. 구한말 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이 넘칩니다. 아무도 한국을 무시 못합니다. 무시하는 순간 그 나라 산업이 멈추니까요.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1945년 해방은 남이 시켜준 독립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술 독립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진짜 독립입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이 손을 잡아줘야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 구호죠. 옛날엔 미국이 한국을 데리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이 아우 데리고 가듯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을 데리고 갑니다. AI 시대가 오면 한국의 힘은 더 커질 겁니다. AI는 데이터 싸움이고 속도 싸움입니다. 그 속도를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미국 펜타곤 전략가인 제가 22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요. 이보다 더 완벽한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22년 제 인생을 정리하는 보고서를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AI 시대 전략적 재평가. 최종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쓰려니 떨렸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22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를 부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미래를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계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를 만드는 기술을 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협력국이 아니라 핵심 축이다. 동맹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향후 전략 방향을 적었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격상한다. 둘째, 한국의 안보를 미국 본토 방어와 동일 수준으로 간주한다. 셋째, 한국을 단순 공급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인정한다. 펜타곤은 이 보고서를 싫어할 겁니다. 미국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말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천 공장에서도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겠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칩 하나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게 더 대단합니다. 떠들지 않고 묵묵히 일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줍니다. 1950년을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꿀꿀이죽을 먹던 아이들이 자라나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밤새워 공부한 청년들이 AI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6.25 때 미군 3만 6천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세계를 구할 거라는 사실을요. 어쩌면 역사는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과거에 배웠습니다. 미국한테 배우고 일본한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르칩니다. 미국이 배우러 갑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22년간 전쟁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전쟁은 총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속도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땀으로 이기고 기술로 이기고 끈기로 이겼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합니까? 기술입니다. 군대는 싸워야 하지만 기술은 존재만으로 힘을 발휘하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22년 경력을 정리하는 문장이니까요. 그리고 썼습니다. AI 패권의 중심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보고서이자 제 자존심을 무너뜨린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게 전략가의 의무니까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건 비겁함이니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제 조국은 미국이고 제 충성심도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입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펜타곤에 제출할 겁니다. 장군들이 뭐라고 할지 뻔합니다. 과장이다.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저는 답할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믿기 싫으면 한국 공급 끊어보십시오. 6개월 안에 미국이 무너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럼 입을 다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가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혼자 가던 시대에서 손잡고 가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은 좋은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나라와 함께라면 미국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22년 경력을 걸고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이 78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올라간 눈 위 시상대에 도전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웃었고 세계는 빙상만 하던 나라가 무슨 눈 위 종목이냐며 무모한 도박이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한 조용한 큰 설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밀라노 겨울 하늘 아래 얼음판과 눈 위에서 태극기가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유럽의 모든 계산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움켜쥔 건 노르웨이와 독일조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위치였습니다. 빙상만 잘한다며 얕보던 한국. 이제는 한국을 빼놓고는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판도를 크게 뒤흔든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부터 제 휴대전화가 불났습니다. 베를린, 오슬로, 암스테르담에서 연달아 왔죠. 독일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보고서가 틀렸습니까? 노르웨이 해설자가 추궁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덜란드 분석가가 따졌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평소라면 바로 논리로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 속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7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눈 위 종목 금메달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슈타인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22년간 자문을 해온 스포츠 분석가죠.
평생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만 각국을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바로 48시간 전 밀라노 포럼 연단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눈이 종목에서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럽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 한국이 빙상,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 강한 건 인정합니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말이죠. 하지만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설상 종목은 다릅니다. 100년의 역사가 쌓여야 가능한 영역이죠. 포럼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눈 위에서 금메달 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있겠지만 아직은 이변 수준입니다. 그 말이 48시간 만에 저를 향한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경기장 미디어 센터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죠. 대한민국, 눈 위에서 첫 금메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 78년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래 눈 위에서 애국가가 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그 역사가 뒤집혔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이변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경쟁자들이 실수했는지 하나하나 뜯어봤죠. 그렇게 해서라도 제 논리를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수표는 냉정했습니다. 최가온의 기술 구성은 이번 대회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실수는 없었죠. 착지는 깨끗했습니다. 이건 심판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면 승부로 따낸 금메달이었죠. 최근 몇 년간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의 세계 대회 기록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곡선이 있었습니다. 완만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선이었죠. 저는 그동안 그걸 기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눈 위에서 첫 금메달이 터진 바로 그날, 그 곡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옆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빙상 특화 국가. 설상 종목은 구조적 한계. 22년 경력으로 쌓아 올린 확신이었죠. 그런데 78년의 공백이 그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적, 이변, 돌발적 성공. 그런 단어들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마이클,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화면 속 시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죠. 대부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건 설명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문장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제가 써왔던 모든 보고서의 전제가 이 한 장의 기록 앞에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에도 데이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78년 만에 오른 그 자리가 제 22년 경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노트북 화면만 켜져 있었죠. 최가온 선수의 경기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22년 경력을 지킬 방법이 필요했죠. 영상을 0.5배 속도로 돌려봤습니다. 바람이 도왔는지, 심판이 점수를 후하게 줬는지, 상대 선수가 실수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죠. 이건 운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10번 넘게 본 뒤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공중에서 3바퀴 돌고 내려오는 착지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기술 난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심판들이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줄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연기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그때 노트북 구석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이상호 은메달 확정.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프파이프 금메달 소식이 들린 지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이번엔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이라는 겁니까? 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금메달 하나는 돌연변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 또 메달이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천재 한 명의 힘이 아닙니다. 급하게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 팀의 최근 4년간 기록을 펼쳤죠. 제 데이터베이스 구석에 처박혀 있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뉴질랜드 눈밭에서, 겨울에는 스위스 산악지대에서 훈련하고 있었죠. 유럽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도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얼음판에서만 강하다고 떠들고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또 속보가 왔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3번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개입니까? 설상에서만 벌써 메달 3개입니다. 78년 동안 없던 일이 사흘 사이에 연달아 터진 겁니다. 노트북에 한국의 최근 5년 설상 기록을 띄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설상 메달 없음. 2026년 밀라노, 사흘 만에 3개. 이건 상승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포츠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선수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금메달을 따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메달이 쏟아지는 건 다른 문제죠. 이건 시스템입니다. 준비된 구조입니다. 빙상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가 또 메달을 땄더군요. 통산 6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새로운 이름들이었습니다. 김길리, 임종원.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죠. 빙상만이 아니다. 얼음 위에서도 강하고 이제 눈 위에서도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정했던 빙상 특화 국가라는 표현이 흔들렸죠. 책상 위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중심의 빙상 특화 국가로 설상 종목 확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결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설상에서 메달 3개가 나온 상황에서 이 문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유럽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메달 분포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축소할 수 없다. 1개는 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는 운이라고 우길 수도 있죠. 하지만 3개는 다릅니다. 3개는 패턴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 저 멀리 경기장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한국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 메달 3개, 빙상 세대 교체, 꾸준한 상승 곡선. 이건 단발성 기적이 아니다.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눈위 종목을 한 번의 기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설상에서 메달 3개가 쏟아진 뒤 저는 자연스럽게 빙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분석해온 분야였죠. 한국이 진짜 강한 건 얼음판이니까요. 설상은 기적일 수 있다. 하지만 빙상은 다르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 분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국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임종원, 서휘민.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최민정은 이미 통산 6번째 메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선수들이었습니다. 김길리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이미 동메달을 땄고 임종원은 첫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신예였습니다. 세대가 겹쳐 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베테랑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 중견과 신예가 이미 올라와 있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가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초반 선두를 잡았습니다. 네덜란드가 뒤를 바짝 쫓았죠. 10바퀴가 지났을 때 네덜란드가 중국과 충돌하며 탈락했습니다. 전통 강호가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에이스 폰타나도 마지막 주자로 나섰죠. 한 바퀴 반을 남기고 최민정이 인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폰타나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선수 4명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최민정은 링크 위에 주저앉았죠. 김길리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정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있었고 임종원이 있었고 서휘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지치면 다음 사람이 받쳐줬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노트북에 한국 빙상 선수 명단을 출생 연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최민정 29세, 김길리 24세, 임종원 22세. 세대가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뒷세대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제가 자주 보던 공백기가 없었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몇 년 동안 성적이 떨어지는 패턴을 수없이 봐왔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빙상 인터뷰 내용을 몇 개 찾아 읽어봤습니다. 선수들은 입을 모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도 다음 훈련을 먼저 언급했죠. 개인 성취보다 팀 전체 흐름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중심의 빙상 특화 국가. 이 표현은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만 맞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빙상에서조차 한 종목에만 기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까지 폭이 넓어지고 있었죠. 여기에 눈위 종목까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빙상과 설상을 함께 바라본 그래프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고 눈 위에서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깊이, 다른 한쪽은 넓이였습니다. 깊이와 넓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독일조차 모든 종목에서 그런 균형을 유지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어려운 길의 초입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 세대의 나라가 아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자존심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단일 스타 국가라는 표현을 지우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숫자들은 조용하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빙상 특화 국가라고만 부르기에는 이제 근거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빙상에서 한국의 세대 구조를 확인한 뒤 저는 유럽 강호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제가 평생 분석해온 전통 강국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네덜란드가 중국과 충돌하며 그대로 탈락한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팀이 예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해설위원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그는 여유만만했죠. 한국은 세대 교체 중이라 예전만 못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빠진 자리를 한국이 그대로 채웠습니다.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승날 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홈 경기였죠. 경기장 관중석은 이탈리아 국기로 가득했습니다. 응원 함성이 천장을 흔들었죠. 이탈리아 에이스 폰타나가 링크에 들어서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초반부터 선두를 잡았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로 리듬을 맞췄죠. 30바퀴를 넘어서도 이탈리아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민정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폰타나도 이탈리아 마지막 주자로 나섰죠. 한 바퀴 반을 남기고 최민정이 움직였습니다. 인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폰타나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만 명 관중이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함성도 사라졌죠. 오직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만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 확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이탈리아 관중 앞에서 이탈리아 에이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동계 스포츠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복도에서 유럽 전문가들과 마주쳤습니다. 독일 코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르웨이 해설자는 한숨을 쉬었죠. 이탈리아 분석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면 승부로 이긴 겁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근 10년 메달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모든 선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그래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내려가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대 구조였습니다. 유럽은 베테랑과 신예 사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대가 겹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개별 천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썼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계 스포츠는 유럽이 중심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특정 종목에서만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이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종목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도 강하고 눈 위에서도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충돌로 탈락하고 홈에서 패배하고 관중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유럽 전문가 전체가 한국을 잘못 봤던 겁니다. 한국을 변방 국가로 봤습니다. 빙상 한쪽 구석에서만 강한 나라로 단정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틀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충돌, 이탈리아 관중의 침묵,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유럽 질서가 흔들리는 걸 확인한 뒤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닌지 확실히 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평생 믿어온 무기를 꺼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노트북에 한국의 최근 15년 동계 올림픽 기록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밴쿠버부터 밀라노까지 4번의 대회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죠.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메달 분포였습니다. 밴쿠버 때 한국은 총 6개 메달을 땄습니다. 그중 5개가 쇼트트랙이었죠. 평창 때는 17개 메달 중 10개가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완전한 편중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밀라노는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12개 메달 중 쇼트트랙은 5개였습니다. 나머지는 스노보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에 골고루 퍼져 있었죠. 비율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종목 집중도가 80%에서 40%로 떨어진 겁니다. 편중에서 분산으로. 이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변화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분산이었죠. 두 번째로 확인한 건 세대 구조였습니다. 평창 때 금메달을 딴 선수들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중 절반이 밀라노에서도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최민정, 이준석, 김아랑. 베테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동시에 새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길리, 임종원, 서휘민. 신예들이 메달을 따내고 있었죠. 공백이 없었습니다. 한 세대가 물러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럽 강호들이 겪는 단절이 한국에는 보이지 않았죠. 세 번째로 확인한 건 실패 후 회복력이었습니다. 김길리는 혼성 계주에서 탈락했습니다. 나흘 뒤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죠. 차준환은 피겨에서 0.98점 차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팀 이벤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실패해도 다음 경기를 준비했죠. 이건 정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흡수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메달 분산, 세대 연속성, 회복 탄성. 이 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독일도 메달은 많지만 특정 종목에 편중돼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대 연속성이 있지만 종목 폭이 좁죠. 네덜란드는 빙상 강국이지만 설상에서는 전멸입니다. 한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한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서서히 줄어드는 굵은 선, 한국은 서서히 굵어지는 가느다란 선. 두 선이 언젠가 만나게 될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빙상과 설상 그래프였습니다. 독일은 설상에서 강하지만 빙상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반대죠. 그런데 한국은 두 개의 선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역사상 빙상 강국이 설상까지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가 유일하죠. 한국이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3년에 제가 썼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동계 스포츠 구조는 쇼트트랙 의존도가 높아 종목 다변화에 한계가 있다. 이 문장 옆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다른 문장도 찾았습니다. 설상 종목 투자 대비 성과가 낮아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다. 이 문장에도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설상에서 금운동 3개가 나온 상황에서 이 문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점점 빨간 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나를 압박하고 있다.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우연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늘 구조와 패턴을 찾으려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구조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쇼트트랙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계 스포츠 전반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국가는 개인 천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사라져도 다음 선수가 나옵니다. 한 종목이 약해져도 다른 종목이 받쳐줍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이들이 시스템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죠. 하지만 밀라노에서 제가 본 건 시스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목 강국이 아니다. 구조 강국으로 전환 중이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22년 경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분석 틀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분석가의 자세니까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봤습니다. 데이터로 한국의 구조를 확인한 뒤에도 저는 마지막 저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스템 국가라면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지배는 아니다. 한국도 실패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넘어지는 순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피겜 남자 싱글이었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4위. 동메달과의 차이는 고작 0.98점이었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다. 두 번째가 혼성 계주였습니다. 김길리가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와 접촉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링크 바깥으로 밀려나며 그대로 탈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한국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이 제 논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실패 그 이후였습니다. 차준환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0.98점 차로 메달을 놓쳤으니 억울해할 법도 했죠.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다음날 팀 이벤트에서 그는 자신의 최고 점수에 근접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실망감이 경기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죠. 김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개인전에서 만회하겠습니다. 나흘 뒤 그녀는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거 한국 선수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전엔 실패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며 울었죠. 금메달을 못 따면 실패한 올림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메달 색깔보다 자신의 연기에 집중했죠. 태도가 바뀌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바뀐 겁니다. 저는 독일 선수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하 성적을 낸 독일 선수들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통 강국 독일조차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한국보다 못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더 찾아 읽어봤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과정, 팀, 준비, 다음.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교육된 태도였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태도였습니다. 회복 탄성. 제가 새로 적은 단어였습니다. 한국은 고무공 같았습니다. 바닥에 세게 던질수록 더 높이 튀어 올랐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건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문화는 쉽게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제 보고서의 약점 항목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실수 하나에 무너질 때 한국 선수들은 털고 일어났습니다. 단기 성과형 국가에서 지속 가능형 국가로 바뀐 겁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메달 숫자만 셌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바탕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은 금메달 몇 개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시스템, 넘어져도 일어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도 0.98점 차 실패도 한국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지배는 아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진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진 뒤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인정하는 건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문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자 3000m 계주 결승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최민정이 폰타나를 추월하는 장면, 이탈리아 관중 2만 명이 순식간에 입을 다무는 장면. 얼음판 위에 한국 동계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빙상 기술, 설상 확장, 세대 연속성, 회복 탄성. 제가 며칠 동안 따로따로 보던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과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중심의 빙상 특화 국가다.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은 한때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문장이었죠. 저는 조용히 삭제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계 스포츠 시스템 국가로 전환을 완료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설상 종목 확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설상에서 금운동 3개가 나온 지금 이 문장은 더 이상 설명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상 종목 다종목 메달은 장기 투자와 시스템 구축의 결과다. 한 줄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에 취약하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 후 개인전 동메달을 딴 김길리 0.98점 차로 메달을 놓치고도 다음 날 침착하게 연기한 차준환이 떠올랐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실패 후 회복 탄성이 뛰어나며 과정 중심의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 몇 줄만 바꿨을 뿐인데 보고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기 돌풍으로 보던 시선이 준비된 시스템 국가를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눈이 갔습니다. 한국은 빙상 특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장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목 강국이 아니다. 구조 강국이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이 제 22년 경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재평가 보고서. 이제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인정한 겁니다. 남은 건 세상에 이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기자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독일 기자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내 예측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빙상 국가가 아닙니다. 노르웨이 해설자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조적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자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정말입니까? 당신이 한국을 재평가한다는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틀렸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정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 계정에 공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 대한 내 오랜 정의를 폐기한다. 한국의 동계 스포츠 체급이 바뀌었다. 글이 올라가자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댓글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 자체였죠. 창밖을 보니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체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을 눈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오늘 그 평가를 공식적으로 수정한다. 이제 한국은 종목을 통해 기억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조로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한국의 이름이 적힌 자리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체급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유럽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미디어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전 한국은 구조적으로 설상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주변 독일과 노르웨이 동료들이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새로운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메달 분포가 바뀌었습니다. 쇼트트랙 집중도가 80%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약화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스노보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까지 종목이 넓어졌죠. 둘째, 세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최민정 같은 베테랑이 여전히 정점에 있지만 김길리와 임종원이 이미 메달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물러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올라와 있었죠. 유럽 강호들이 겪는 공백기가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셋째, 회복 탄성이 증명됐습니다. 혼성 계주 탈락 후 개인전 동메달 0.98점 차 실패 후 다음 날 최선 연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영토 확장이 성공했습니다. 빙상에서 시작해 설상까지 정복했습니다. 78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눈 위 시상대에 태극기가 3번이나 올랐습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독일도, 노르웨이도, 네덜란드도 4가지를 모두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종목 강국이 아니다. 시스템 강국이다. 다음 줄에 이어서 썼습니다. 빙상 특화 국가에서 동계 종합 강국으로 체급 이동이 완료됐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 강자가 아니다. 글로벌 동계 스포츠 강국이다. 이 한 줄이 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각국 동계 스포츠 연맹에도 보냈죠. 이제 이 평가는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국제회의실에 유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코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해설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분석가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홈에서 패배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 공개 선언이 유럽 전문가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변방으로 보던 시선이 무너지고 있었죠. 폐막식에서 태극기가 입장했습니다. 최민정과 최가온이 나란히 기수로 서 있었습니다. 빙상의 전설과 설상의 미래가 함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야말로 한국 동계 스포츠의 현주소였습니다. 과거에는 김연아 혼자였습니다. 이상화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세대가 길을 열면 뒷세대가 그 길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동계 스포츠 역사에서 체급이 바뀐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빙상 강국에서 종합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체질 자체를 바꾼 사례는 유례가 없습니다. 100년 넘게 유럽이 지배해온 동계 스포츠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변방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따라와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밀라노를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8년 만에 눈 위에서 울린 애국가, 이탈리아 관중을 침묵시킨 질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선수들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가 될 겁니다. 저는 마이클 슈타인입니다.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봐온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 밀라노에서 저는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위대한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어서 분석가로서 영광이었습니다. 78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강자,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짜 강국의 이름입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유럽이 고개 숙였습니다. 한국의 체급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체급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유럽 전문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